백년 전쟁 하면 보통 잉글랜드랑 프랑스가 엄청 오래 싸운 전쟁?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요, 중세 유럽이라는 세계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그 엄청난 격동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전쟁이 대체 왜 시작됐는지 그 복잡하게 얽힌 세 가지 원인부터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유명한 장궁이 어떻게 전세를 바꿨는지, 또 잔 다르크는 어떻게 등장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전쟁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동시에 교회가 어떻게 쪼개졌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어떻게 봉건제라는 낡은 시대를 끝내고 지금 우리가 아는 국가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백년 전쟁이 왜 일어났냐? 이거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세 가지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진짜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거든요. 첫째는 땅 문제, 그러니까 왕들의 자존심 싸움이었고요. 둘째는 왕위를 누가 잇느냐 하는 법적인 문제, 마지막으로는 당시 유럽 경제의 핵심이었던 양모, 즉 돈 문제까지. 이 세 가지가 터지기 일부 직전의 상황이었던 거죠.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주종제라는 게 나옵니다. 중세시대를 이해하려면 이건 꼭 알아야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주군이 봉신에게 땅을 주고 그 대가로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관계,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상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잉글랜드 왕은 자기 나라에선 당연히 왕이죠.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있는 자기 땅 가스코뉴에만 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프랑스 왕의 봉신, 즉 신하가 돼서 충성을 맹세해야 했던 겁니다. 아니, 한 사람이 어떻게 동시에 왕이면서 신하일 수가 있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328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프랑스 왕이 아들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왕위 계승 서열을 따져보니까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가 어머니 쪽 혈통으로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귀족들이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부랴부랴 살리카법이라는 아주 오래된 법을 끄집어냅니다. 여자를 통해서는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 딱 이 조항을 근거로 에드워드 3세의 권리를 차단하고 프랑스인 사촌 필리프 6세를 왕으로 앉혀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바로 경제, 돈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공업지대가 플랑드르라는 곳이었는데요. 여기가 지금으로 치면 세계적인 옷감 공장이었던 셈이에요. 근데 이 공장의 핵심 원료인 양모는 잉글랜드에서 독점 공급했습니다. 문제는 이 플랑드르가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원료 공급처는 잉글랜드인데 사장님은 프랑스 왕인, 이런 이상한 구조가 결국엔 큰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얽히면서 마침내 전쟁이 터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프랑스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어요. 인구나 국력에서 상대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잉글랜드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장궁이죠. 이 장궁이 중세 전쟁의 판도를, 그야말로 기사도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전투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온몸을 철갑으로 두른 기사들이 말 타고 돌격하는 이 한 방에 모든 걸 걸었어요. 반면에 잉글랜드는요, 기사들을 말에서 내리게 하고 그 주변을 장궁병들로 빽빽하게 둘러싸는 철저한 방어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당시 프랑스군의 주력 무기였던 석궁은요, 장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1분에 한두 발 쏘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런데 잉글랜드의 장궁병은 1분에 무려 10발에서 12발까지 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랑스군이 한 발 쏠 때 잉글랜드군은 머리 위로 화살피를 퍼붓는다는 얘기죠. 화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는 큰 전투만 한 게 아닙니다. 슈버시에라고 불리는 아주 지독한 전술을 썼는데요. 이건 영토를 점령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프랑스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농지를 불태우고 가축을 약탈하고 말 그대로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프랑스 민중들한테 너희 왕은 너희를 지켜줄 힘이 없다는 공포심과 무력감을 심어주는 심리전이었던 거죠.
이런 새로운 전술의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1346년 크레시 전투, 1356년 푸아티에 전투에서 프랑스의 자랑이던 기사 군단은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푸아티에서는 프랑스 국왕이 포로로 잡히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죠. 결국 프랑스는 나라 땅의 거의 3분의 1을 잉글랜드에 넘겨주는 굴욕적인 조약을 맺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420년,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트로아 조약이라는 게 맺어지는데요. 이건 그냥 땅 좀 떼어주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예 잉글랜드 왕을 프랑스의 다음 왕위 계승자로 공식 인정해버린 겁니다. 사실상 프랑스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지워지기 직전까지 간 거죠. 모든 게 끝났다고, 프랑스는 이제 끝이라고 모두가 생각하던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정말 아무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인물이 역사의 무대 위로 걸어 나옵니다. 바로 평범한 시골 소녀였죠. 찬 다르크가 내세운 임무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첫째, 잉글랜드군에 포위된 전략적 요충지 오를레앙을 구한다. 둘째, 프랑스의 정당한 왕세자를 대관식이 열리는 랭스 대성당으로 데려가 왕으로 즉위시킨다. 셋째, 잉글랜드 군을 프랑스 땅에서 완전히 몰아낸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패배감에 젖어 있던 프랑스 군인들에게 우리가 왜 다시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잔 다르크는 결국 잉글랜드 군에 붙잡혀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순교가 되었고 오히려 프랑스 전체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바로 그때까지 잉글랜드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었던 부르고뉴 공국이 등을 돌리고 프랑스 왕과 손을 잡은 겁니다. 이걸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이제 고립된 건 잉글랜드였죠. 자, 이제 정치적으로 하나가 된 프랑스는 본격적으로 군사개혁에 착수합니다. 낡은 군대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이 기나긴 전쟁을 끝내버릴 새로운 기술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차르 7세가 추진한 개혁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변덕스러운 귀족들의 군대에 의존하지 않고 왕이 직접 세금을 걷어 월급을 주는 상비군, 즉 전문 군인을 창설한 겁니다. 그리고 군대의 핵심 전력을 대포로 바꿨습니다. 화약 기술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1453년 카스티웅 전투에서 이 개혁의 결과가 폭발합니다. 프랑스의 신형 대포들이 한때 무적을 자랑했던 잉글랜드 장공병 부대를 말 그대로 갈아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백년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났죠. 중세의 상징이었던 기사와 활의 시대가 저물고 대포와 화약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100년 전쟁이 한창 벌어지던 바로 그 시기에 유럽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의 위기, 유럽 세계의 정신적 기둥이었던 교황의 권위가 뿌리채 흔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위기는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에서 시작됐어요. 교황이 원래 있어야 할 로마를 떠나서 프랑스 아비뇽이라는 도시에 머물게 된 건데요. 이때부터 교황이 프랑스 왕의 꼭두박시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게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로마와 아비뇽에 각각 교황이 들어서고 심지어 제3의 교황까지 나타나면서 서로 자기가 진짜 교황이라고 싸우는 교회 대분열이라는 막장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재밌는 건 이 교황을 둘러싼 편가르기가 100년 전쟁의 대립구도랑 정확하게 겹쳤다는 겁니다. 잉글랜드와 그 동맹국들은 로마 교황을 지지했고 프랑스와 그 동맹국들은 당연히 아비뇽 교황을 지지했죠. 정치전쟁이 종교전쟁으로까지 번진 셈입니다. 교황들이 저렇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당연히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이때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 같은 종교 개혁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부패한 교회가 아니라 성경 말씀 그 자체 아닌가 하고 말이죠. 100년 뒤에 유럽을 뒤흔들 종교 개혁의 불씨가 바로 이때부터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100년이 넘는 끔찍한 전쟁과 교회의 대분열이 유럽 역사에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세의 종말입니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봉관기사가 사라지고 왕이 월급을 주는 전문상비군과 대포가 그 자리를 차지했고요. 정치적으로는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와 세금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제 영주가 아니라 나는 프랑스인이다, 나는 잉글랜드인이다 하는 국가 정체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교황의 절대 권위가 무너지면서 개인의 신앙을 중시하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죠. 100년이 넘는 파괴와 혼란이 결국에는 근대 국가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들은 과연 미래에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까요? 영원할 것 같았던 구조가 무너진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는 것. 어쩌면 그게 역사의 법칙일지도 모르겠습니다.